당신은 진짜처럼 느껴지는 관계를 3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락은 꾸준하고 끊임이 없습니다. 둘 사이의 기류는 짜릿하기만 하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번엔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뜬금없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툭 던집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무심코 내뱉은 듯한 그 짧은 몇 마디에 가슴 속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습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느낌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본 적 있는 대본을 또다시 건네받은 듯한 조용히 가라앉는 기분일 뿐이죠. 저희 고요한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이면에 숨어있는 패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가 진짜로 발전할지, 아니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지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연애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패턴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회피형 애착 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밀고 당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자주 사용하는 3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모욕적인 언사도 아니고 극적인 선언도 아닙니다. 꽤 타당하게 들리고 심지어 건강한 방식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 말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말은 거친 말들과는 다르게 다가오며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자기 객관화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쌓여 전달됩니다. 마치 심리 상담사가 할 법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서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아무 의심 없이 그 요청을 존중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정 조절의 일환으로 시간을 요구하는 것과 친밀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변명으로 감정 조절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심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2가지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훈이라는 사람과 6주 정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의 관계는 아주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밤, 2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관계의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솔직했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저녁이었죠. 그런데 48시간이 지난 후 지훈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나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무런 설명도,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2사람이 나눴던 깊은 대화에 대한 인정도 없습니다. 그 친밀했던 순간과 갑작스러운 철회 사이의 간극, 그것이 바로 단서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 외부적인 압박이나 삶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할 때 공간을 요구합니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눈 후, 취약해진 후,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진정으로 깊어진 순간 직후에 일관되게 혼자만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심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피형 애착은 보통 아주 어릴 때 형성되는데 주로 자신의 정서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축소되거나 성가신 것으로 취급받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이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실망이나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신경계 깊숙한 곳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감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자동으로 내리는 해결책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어른이 될 무렵이면 이 반응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정작 본인은 무엇이 자신을 자극하는지조차 인지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갑자기 감당하기 벅차다는 느낌을 받고 뒤로 물러서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죠. 그러니 역대급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지훈이 사라져버렸다고 해서 지훈이 반드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닙니다. 지훈의 신경계가 친밀감에 압도당했고 자신이 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인지와 그것을 고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이 패턴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체의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상대방이 물러섭니다.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다가갑니다.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은 더 멀리 물러섭니다.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서로가 이 상황을 이끄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반복될 수 있는 자기 강화적인 굴레입니다. 이럴 때 당신이 대처해야 할 방법은 이렇습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는 행동은 매번 이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말은 단순하고 절제된 한마디면 됩니다. 알았어. 필요한 만큼 시간 가져.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전략도 아니고 계산된 행동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리를 두고 감정을 조절할 때마다 당신의 삶을 일시 정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패턴을 지켜보세요. 그 거리두기에 자연스러운 끝이 있나요? 상대방이 따뜻함을 가지고 돌아오는지, 자신이 잠수 탔던 것을 인정하는지, 다시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아니면 그 거리가 소리 없이 영구적인 기본 설정이 되어버리는지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전자는 그저 신경계의 재부팅일 뿐이지만 후자는 당신의 감정적 욕구가 언제나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거리두기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관계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6개월을 더 투자하기 전에 당신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것이 이 둘 중 어느 쪽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말, 넌 감당하기 너무 벅차.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관계에 소리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넌 감당하기 벅차. 이 짧은 문장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 기본적인 일관성을 바라는 마음, 때로는 그거 진짜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욕구를 당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당신이 본래 유난스럽고 피곤한 사람이란 증거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성가실 정도로 당신이 어딘가 망가져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자, 여기서 공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이 정말로 맞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솔직하고 다정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짚어내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말이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일관된 방어 기제로 사용될 때입니다. 당신이 욕구를 표현하거나 감정에 솔직해지려는 순간이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드럽게 요구할 때마다 당신이 유별나고 피곤한 사람으로 치부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민수라는 사람과 4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는 좋았지만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다. 민수는 때때로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를 꺼내려 할 때마다 어찌된 일인지 항상 당신이 사과하는 쪽으로 상황이 끝나버리죠. 어느 날 오후, 당신은 이 문제를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나 비난 없이 그저 솔직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약속이 바뀌면 우리 관계에 대해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그게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그러자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모르겠어. 넌 가끔 감당하기 너무 벅찬 것 같아. 그 다음 당신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민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탓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좀 더 기다렸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걸 거야.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당신은 지극히 합리적이었던 애초의 고민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스스로의 감정적 존재 자체를 머릿속 재판대에 올리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다보라는 임상적 틀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는 행동을 뜻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부담감에 짓눌린 약자가 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공격자가 되어버리는 방어 전술인 셈이죠. 작동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조작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이면의 의도와 상관없이 당신이 받는 타격은 진짜입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문제가 여러 겹으로 쌓이게 됩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 파트너가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곧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이자 평생을 바쳐 벽을 쌓아 막아왔던 그 위험한 취약성으로 자신을 끌어내리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죠. 넌 감당하기 벅차라는 말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즉각적으로 거리를 만들고 모든 감정적 불편함을 당신에게 다시 떠넘겨버립니다.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피해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말지 미리 혼자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기도 전에 자신의 감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게 되죠. 당신은 더 작아지고 더 말수가 적어지며 스스로를 더 조심스럽게 통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이 성숙해진 것이라거나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정을 포용할 줄 아는 파트너는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당신이 작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당신의 표현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대신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뜻 알겠어. 내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그때 이 이야기 다시 해볼까. 그들은 자신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문제 해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솔직함을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진솔한 자기 점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욕구가 상황에 적절한가요? 상대방이 반응할 여유를 주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나요? 만약 솔직한 대답이 예라면, 방어적이지 않고 정말로 솔직하게 그렇다면, 넌 감당하기 벅차라는 말은 당신의 인격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감정적 한계치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짜 현실적인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를 더 깊이 사랑하거나 스스로를 더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깎아낸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적 한계치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좁은 문틈으로 당신 자신을 억지로 우겨넣으며 살 수도 있고 억지로 몸을 구겨넣지 않아도 되는 넓은 공간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오직 하나만이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세 번째 말, 나는 아직 우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준비가 안 됐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 가지 말 중에서 이 말은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규정짓는 꼬리표는 불필요하며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하길 원하는 것은 어딘가 쿨하지 못하다고 널리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감정적으로 훨씬 성숙한 태도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관계를 규정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저 당신 안의 불안감과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회피를 합리적으로 느끼게끔 정교하게 짜인 거대한 사회적 분위기 전체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관계의 이름표는 그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관계를 규정하는 이름은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은 공유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만들고 진정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관계에 책임을 져야 할 만큼 관계를 단단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록 자신이 함께 세웠고 진심으로 원했던 울타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입 밖으로 명명되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려봅시다. 수진이라는 여자가 도윤이라는 남자와 8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그마치 8개월입니다. 수진은 그의 친한 친구들을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수진이 다른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면 도윤은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도윤은 이렇게 둘러댑니다. 난 우리가 굳이 꼬리표를 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관계를 규정하면 일만 복잡해져. 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리고 여기서 도윤조차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좋아하는 것은 헌신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없이 누릴 수 있는 친밀감의 따뜻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실이 되면 곁에 꾸준히 남아있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진짜 현실이 되면 잃어버렸을 때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진짜 현실이 되면 나중에 가서 글쎄 우린 엄밀히 말해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잖아 라며 지워버릴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 상대를 묶어두는 수단으로서 그토록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이면의 심리적 동력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헌신적인 관계에서 오는 모든 감정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자신이 구속된다고 느낄 만한 구조적인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안함, 친밀감, 그리고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안정감을 모두 챙기죠.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선택받았고 꽤 안정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떠나기에는 너무 아플 만큼 가까우면서도 곁에 머물기에는 안정감이 들지 않을 만큼 애매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 애매한 포지셔닝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마음을 너무 많이 내주어서 상실감 없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할 만큼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모호하고 애매한 중간 지점이야말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이 기꺼이 머물러주는 한 계속해서 사람을 가둬두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그런 애착 유형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과의 연결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갈망은 여전히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경보장치를 건드리는 것은 연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헌신의 취약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윤은 여전히 먼저 문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며 현실적인 모든 면에서 완벽한 연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철벽은 아주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단 한 가지 요소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죠.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진솔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역학이 주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그 상황을 겪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회피형 상대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도 관계에 꼬리표 붙이는 건 신경 안 써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속뜻은 명확한 관계를 원하는 내 안의 마음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어 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무언가를 더 원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단 한 번의 진정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좌절감이 밀려오는 순간이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깊은 밤이 아니라 차분하고 구체적인 어른들의 대화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난 널 진심으로 아끼고 네가 느끼지 않는 감정을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나는 튼튼한 기반을 가진 확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 너도 나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니? 그리고 상대의 대답 전체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저 단어들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에너지, 솔직함인지, 회피인지, 당신의 핵심 질문에 마주하려는 의지인지, 아니면 특유의 매력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인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속도나 현실적인 형태를 맞춰가기 위한 시간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데에는 8개월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8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응이라고 말할 용기를 찾거나 아니라고 말할 솔직함을 쥐어 짜내는 데 걸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 넌 감당하기 너무 벅차. 난 아직 우리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준비가 안 됐어. 이 말들은 모두 똑같은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조심스럽게 통제된 거리에 둔 채로 관계의 숨통만 겨우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거리두기는 그들의 감정 조절 전략입니다. 친밀감을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친밀감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두려워하는 그 불가능한 내면의 갈등을 회피형 애착이 버텨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중심리학이 회피형 성향을 다룰 때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차가운 피를 가진 냉혈한이 아닙니다. 상당수는 오히려 감정을 매우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진 것은 단지 타인과의 연결을 위협이 아니라 안전함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뇌의 회로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보통 누군가를 공격할 무기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관계의 습관으로 굳어버린 그들만의 생존 전략인 것이죠. 진정한 비극은 그들의 이러한 자기 방어가 그들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혼란과 자기의심, 그리고 소리 없는 마음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상처가 주는 타격을 영원히 견뎌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관통하는 진정한 뼈대는 결국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패턴 인식과 솔직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패턴 인식이란 개별적인 순간들을 따로 떼어내어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관계가 흘러가는 전체적인 궤적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도 이 세 가지 말 중 하나가 어쩌다 한 번쯤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감, 책임감, 헌신, 취약성 같은 특정한 자극에 대해 이런 말들이 일관된 방어 기제로 튀어나올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관계의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진짜 미래가 있는지 결정하려 할 때 당신이 실제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의 구조입니다. 솔직한 자기 객관화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참고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변명해왔던 것만큼 가까이 닿아 있는지 파악하는 불편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피형 역학은 사람들을 기나긴 모호함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비정상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모호함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냉정한 결단을 강요하는 명확한 대답보다는 낮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호함은 이자를 치며 불어납니다. 그 애매한 중간지대에서 허비하는 메달은 당신을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진짜 관계를 쌓아 올릴 기회를 놓친 시간과 같습니다. 6개월 뒤 모든 것이 끝난 후
조용히 과거를 정리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이 말들을 알아채는 것. 바로 거기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도적인 선택을 내릴 때 당신의 이야기는 그저 주어지는 운명이 아니라 당신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삶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